먼저 발표를 진행하기에 앞서 다 함께 자료의 제목을 봐주시길 바랍니다. 내 마음을 알아주세요. 주세요에 왜 강세가 있을까요? 다양한 색으로 강조도 주고요. 사실 앞으로 발표할 이용인에게 가장 중요한 단어 중 하나입니다. 주세요. 얼핏 보면 굉장히 단순한 단어임에도 불구하고 이용인에게는 세상과 소통하는 가장 중요한 수단이 됩니다. 다들 궁금하시죠? 앞으로의 발표를 통해 다 함께 주세요의 의미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발표는 다음과 같은 순서로 진행되겠습니다. 제가 사례 발표할 대상인 이행복 씨입니다. 당연히 가명입니다. 행복한 오늘, 내일의 도약에서 영감을 받아 가명으로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이행복 씨는 20대 후반 남성입니다. 지적장애와 더불어 자폐성 장애도 가지고 계십니다. 이용인이 좋아하는 것에 대해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과자, 탄산음료, 가즈남, 그네 타기 등등 함께 하면서 이보다 더 많은 좋아하는 것들을 알게 되었으나 그중 가장 좋아하는 것들만 알려드렸습니다. 다음은 싫어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은 간식을 먹는데 혼자만 못 먹는 것, 화장실을 참는 것, 기다리기. 이렇게 보면 굉장히 단순하고 싫어하는 것이 적어 보입니다만 싫어하는 것에 매몰되기보다 좋아하는 것을 누리게 해주는 것에 초점을 맞추다 보니 이렇게 작성하게 되었습니다. 이어서 이용인의 도전적 행동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이용인의 행동 중 가장 두드러지는 도전적 행동에 대하여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자해, 소리 지르기, 다음은 간식 집착, 마지막은 높은 배변 빈도입니다. 이와 관련한 세부 사항은 월별 지원 내용에서 구체적으로 묘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월부터 10월까지의 이용인이 변화하는 모습과 이에 대한 지원 방법의 변화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료의 파란색 칸 안의 내용은 이용인의 행동에 대한 전담 인력의 지원 방법입니다. 3월 처음 만난 이용인은 방 안에 무기력하게 누워있다 화장실을 하루에 수십 번 다녀오고 먹을 것에 무조건 달려드는 모습이었습니다. 그 행동을 막으면 소리부터 지르고 스티커를 이로 뜯는 등의 행동을 보였습니다. 이러한 모습을 보며 가장 먼저 저희가 생각했던 것은 일단 이 방을 벗어나게 하자는 것이었습니다. 좁은 방 안에만 있게 지원을 할 것이 아니라 복지관 안을 원하는 만큼 돌아다닐 수 있도록 지원하였습니다. 물론 자유를 얻게 된 이용인은 자신이 보여줄 수 있는 모든 도전적 행동을 보여주었습니다. 하지만 다시 이용인이 자유를 박탈하기보다 이용인의 모든 활동과 상황에 대하여 인정하고 앞으로 이용인의 활동을 지원할 때 필요한 대비책을 먼저 세울 수 있도록 준비하였습니다. 4월이 되어 다중지원실에 냉장고를 배치하고 자해를 하거나 소리를 질러 간식을 얻으려 하는 이용인에게 규칙을 알려주기 시작했습니다. 자해나 소리 지르기에 동요하지 않고 변함없는 표정과 말투로 정해진 시간이 되었을 때만 간식을 제공하였습니다. 그리고 좋아하는 활동 및 자극 조건을 확장하여 프로그램화를 진행하였습니다. 잦은 화장실 방문에 대하여 지루함의 표현이라고 이해하고 이용인이 몰입하여 할 수 있는 종이 자르기, 좋아하는 간식 먹기 등의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자 화장실을 가는 빈도가 조금씩 줄어들기 시작하였습니다. 이제 5월에 들어서면서부터 지원자와 이용인 간의 적응은 어느 정도 마무리되었고 본격적으로 행동 수정을 시도하였습니다. 5월이 되며 드디어 이용인의 마법의 단어 주세요가 등장합니다. 주세요란 말을 활용하기 위해서 저희는 첫째, 주세요가 아닌 다른 단어를 사용할 때는 절대 간식을 주지 않았습니다. 둘째, 주세요라는 단어를 사용할 시에는 빠르게, 즉각적으로 대응하였습니다. 이러한 지원자의 지원 방식에 행복씨는 빠르게 적응하였고 이전에는 소리를 지르거나 자해를 통해 원하는 것을 요구하였는데 5월이 되며 지원자와 구어로 의사소통을 하기 시작합니다. 누구도 불편한 상황을 만들지 않고 비장애인과 같이 소통할 수 있게 된 겁니다. 이와 더불어 다른 사람의 간식을 보고 뺏으려 하지 않고
식사 준비에 참여를 하는 등 긍정적인 변화가 많았으나 외부 활동 시 마스크 착용을 거부하고 심하게 자해를 하고 소리를 지르는 행동이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자해와 소리 지르기로는 원하는 것을 얻을 수 없고 규칙은 따라야 한다는 것을 내세웠습니다. 그래서 마스크 역시 외부 활동을 준비하며 신발을 신을 때 함께 꼭 착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였습니다. 6월에는 특이한 행동이 하나 나타납니다. 자신의 머리카락을 스스로 가위로 자른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자해처럼 자신을 괴롭히며 타인에게 불만을 표현하는 수단으로 자른 것이 아니라 단순히 아버님이 주말마다 머리를 잘라주시던 그 활동을 모방한 것이라는 판단하에 그 상황에 대해서 공감하고 함께 미용실에서 예쁘게 머리를 자를 수 있도록 지원하였습니다. 이때 미용실에서 자른 머리를 보며 매우 만족해하던 이용인이 떠오릅니다. 6월부터 본격적으로 외부 활동에 나가게 됩니다. 그리고 이때 처음으로 베이킹 클래스에 참여하게 되며 그 어떤 프로그램보다 가장 이용인이 집중하여 활동을 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하여 향후 프로그램에도 주기적으로 과자, 빵 만들기 프로그램이 반영하게 됩니다. 7월이 되자 드디어 지원자와 함께 편의점을 이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3월에는 마트나 편의점만 보며 뛰어들어가 음료수와 과자 봉투를 바로 뜯어서 먹으려 하였지만 7월이 되자 이를 참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편의점에 들어가기 전 지원자와 함께 약속을 하나 합니다. 우리는 음료수 하나만 고르는 거예요. 다른 건 먹으면 안 돼요. 그렇게 약속을 하고 가면 정말 약속대로 행동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정말 크나큰 발전이었습니다. 또 이전에 비하여 자신의 행동을 조절할 수 있게 되어 간식에 대한 집착이 감소하였고 간식을 나눠 먹거나 먹으려다가 그만두는 등의 행동을 보였습니다. 그렇기에 간식을 많은 양을 제공하여도 스스로 그 양을 조절할 수 있을 것이라고 판단하였습니다. 그래서 수박 한 통을 간식으로 제공하여 먹고 싶은 만큼 먹도록 지원하였더니 자신의 양 이상을 먹고 토를 한 후에도 다시 먹으려 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렇기에 이때를 기준으로 하여 식사량 지도 및 조절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판단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유직이 8월입니다. 8월이 되어 기관 내부의 사정으로 인하여 지원자가 변경되었습니다. 한동안은 기존 지원자에게 자신의 감정을 호소하였으나 새로운 지원자에 대하여 금방 빠른 적응력을 보여주었습니다. 이때 복지관 식사 중 반찬이 마음에 들지 않으면 식사를 거부하였기 때문에 멸치볶음, 김과 같은 반찬을 상비해 놓고 원할 때 먹을 수 있도록 지원하였습니다. 또 차량을 타고 외부 활동 시 원하는 환경이 조성되지 않으면 차량에 머리를 박는 행동을 보여 지원자가 불만 사항에 대해 공감하고 원하는 대로 환경을 조성해 주었습니다. 그러면 차량에 머리를 박는 강도가 점점 약해지며 차량 안에서도 편안하게 휴식을 취할 수 있었습니다. 9월이 되자 계절이 변화하며 자해 강도와 빈도가 일시적으로 증가하였습니다. 하지만 이전에 비하여 행복시에 대한 데이터가 많이 쌓여 있었기 때문에 지원자가 행복시의 감정에 잘 공감하고 대처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베이킹 및 요리에 대한 관심도가 매우 높아 프로그램을 지속하였습니다. 그리고 9월과 10월에는 코로나 접종도 함께하였습니다. 마지막은 10월입니다. 10월에는 6월에 나타났던 머리 자르기가 다시 나타납니다. 6월에 비해 머리가 많이 길었고 그러한 자신의 모습이 마음에 들지 않았는지 거울을 보다 다시 가위를 든 것입니다. 가위로 머리를 자르는 행동이 언뜻 보면 굉장히 거친 행동이기에 많은 의미를 부여할 수 있습니다만 이러한 행동 자체에 저희는 의미를 두지 않고 행복시의 감정에 집중하였습니다. 행복시의 상황에 대하여 공감하고 나무라지 않았더니 현재까지 다시 자르는 모습은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10월에는 오후뿐만 아니라 오전에도 외부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시작했습니다.
오전 동안 실내 활동에 무료함을 느끼는 것이 보였기 때문입니다. 이전에 비하여 더 다양하게 지역사회 시설을 이용하고 베이킹 실력도 일취월장하였으며 카페나 마트에 방문하여도 공공예절을 지킬 수 있게 발전하였습니다. 또한 외부 활동을 거부할 때 그것이 이전처럼 단순히 감정적 거절이 아닌 스스로 고민하여 선택한 것이라고 판단하여 이 역시 이용인 스스로의 결정이며 활동 거부 역시 이용인이 누릴 수 있는 권리라고 생각하고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월별 지원 방법을 마무리하며 사실 행복시의 지원이 늘 평탄했던 것은 아닙니다. 지원자 역시 사람이기에 행복시의 행동에 종종 화가 나기도 하고 이에 감정적으로 대응하게 됩니다. 하지만 최대한 감정을 배제하고 일관된 지원 방법을 유지하려 노력하였습니다. 또한 지원을 할 때 다양한 방법을 시도하는 것보다 하나의 방식을 도입하였을 때 꾸준히 변화가 있을 때까지 인내심을 가지고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발달장애인을 지원할 때 어떤 방법이 맞는 것인지, 어떤 방법이 틀린 것인지 판단하는 것은 사실 어렵습니다. 하나의 방법에 반응하는 것이 그때마다 제각각이고 현재는 반응이 없었더라도 미래에는 서서히 변화가 나타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 과거에는 하나의 방법에 긍정적으로 반응하였으나 현재는 그렇지 않을 경우도 생깁니다. 그렇기에 많은 인내심이 소요됩니다. 분명 어려운 과정입니다. 하지만 저희는 이러한 과정 역시 함께 해가는 것으로 생각하고 즐겁게 활동하려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지원을 위한 노력입니다. 지원 방법에 관련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발표 처음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어려워하는 것, 싫어하는 것보다 좋아하는 것에 집중하려 노력하였습니다. 그리고 이용인들의 현재 상황을 무조건 고쳐야 한다고 생각하지 않고 현재의 상태를 인정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이용인을 발전시키고 고쳐야 할 대상으로 여기는 것보다 현재를 인정하고 이에 대한 알맞은 대처 방법, 의사소통 방법을 찾는 것이 알맞은 지원 방법이라고 판단하였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용인의 발전 가능성을 모두 놓은 것은 아닙니다. 분명 함께 노력하다 보면 이용인들도 지금보다 훨씬 긍정적인 방향으로 발전이 가능한 사람이라는 것을 저희는 믿고 있습니다. 또한 지원을 함에 있어서 감정 표현 및 과정에 함몰되지 않고 결과에 대해서 피드백을 주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행복시로 예를 들면 지원자의 제안에 따라주기까지 자해, 소리 지르기가 나타나지만 결과적으로는 지원자의 제안대로 행동을 수행하기 때문에 이는 긍정적인 평가를 내리고 강화할 수 있도록 지원하였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이용인들 역시 스스로 고민하고 생각할 수 있는 분이라고 여기고 활동을 함에 있어 고민하고 결정하고 스스로 실행할 시간을 주고 기다리며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각자만의 방식으로 생각을 하고 소통을 하기 때문에 그들의 소통 방식을 배우고 이해하려고 노력합니다. 굳이 구어뿐만 아니라 손짓, 몸짓, 표정 등 비언어적 표현을 확인하며 의도를 파악할 수 있도록 다양한 의사소통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이용인을 나와 같은 사람으로 여기는 것입니다. 나보다 부족하거나 내가 도와줘야 하는 대상이 아닌 동등한 사람으로 대우하기 위해 가장 노력합니다. 다음은 소통하기입니다. 사업 초기에는 저희에 대한 보호자분들의 신뢰도가 매우 낮았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상황은 매우 당연한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수많은 자식을 처음 보는 사람들에게 맡기게 되는데 당연히 불안하고 초조하셨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리고 그러한 보호자분들의 마음을 얻고자 저희는 매일 하루 동안의 활동 내용과 사진을 공유하기 시작했습니다. 보호자들께서 궁금한 것이 있다면 SNS를 통하여 바로바로 소통할 수 있도록 노력하였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소통 역시 부족하지 않을까 염려되어 보호자분들과 월 10회 이상의 유선 상담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유선 상담 시에는 이용인의 건강 상태 혹은 앞으로의 지원 방향 등과 같이 다양한 주제로 편안하게 대화를 나누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노력의 끝에 현재는 보호자분들께서 우리의 가장 큰 편이 되어 든든하게 지지해주고 계십니다. 다음은 주거코치분들과의 소통입니다. 사실 이 사업은 낫 활동을 담당하는 저희 외에도 주택에서의 생활을 지원하는 주거코치분들이 계십니다. 한 명의 이용인에게 기본적으로 낫 전담 인력 1명, 전역 주거코치 1명 이렇게 배치됩니다. 주거코치분들은 격일로 근무하기 때문에 이용인 한 사람을 3명 혹은 그 이상의 사람이 지원하게 됩니다. 그렇기에 지원 방법의 일관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루 동안의 활동 내용과 특이사항 공유를 위해 하루 2번의 인수인계를 진행합니다. 그러자 낮 활동과 저녁 활동 간의 간극이 크게 벌어지지 않고 일관성을 유지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행동 지원을 위한 회의 구성입니다. 사실 저희가 아무리 전문가라고 해도 체중증 발달 장애인을 지원하는 것에 있어 부족함이 많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분들을 모셔 회의를 구성하였고 3월부터 지금까지 손으로 셀 수도 없을 만큼 다양한 회의를 구성하여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슈퍼비전입니다. 저희는 오전 9시부터 5시까지 이용인의 활동을 지원합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오후 5시 이용인을 배웅한 후부터 본격적인 업무를 시작합니다. 그중 가장 중요한 것은 융합돌봄 주간활동 다중지원 서비스 일지를 작성하는 것인데요. 자료의 사진과 같이 매일 빼곡한 내용을 작성합니다. 9시부터 17시까지 관찰한 내용, 지원한 내용과 결과, 지원자 의견, 또 하루 동안 먹은 음식, 하루 활동 중 좋아하는 것과 싫어하는 것 등등 이러한 기록 자료를 통하여 이용인의 도전적 행동에 대한 방안을 세울 수 있고 또 다양한 회의의 자료가 되어 이용인의 긍정적인 지원에 대한 밑거름이 되기도 합니다. 3월부터 지금까지 이와 같은 노력을 통해 이용인은 얼마만큼 변화하였을까요? 먼저 도전적 행동의 변화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자해, 소리 지르기는 불만, 불평등을 표현하는 의사소통 수단이라고 판단하여 요청하는 바를 이해하기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또한 다른 수단을 통하여 의사소통을 할 수 있도록 제안하였습니다. 이용인이 구어를 사용하기 어려워하기 때문에 자해, 소리 지르기를 통해 쉽게 의사소통을 하려 하였지만 주세요와 같은 단어를 사용할 수 있도록 일관적으로 지원하였습니다. 그리고 현재 자해, 소리 지르기는 그래도 여전하지만 지원자와의 감정적 공감을 통해 기존에 비하여 강도와 지속시간이 줄어들었습니다. 또한 주세요를 통해 다양한 언어적 의사소통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이전에는 주세요가 단순히 먹고 싶은 간식을 달라는 의미였다면 지금은 주세요를 통해 그 자리에 앉고 싶으니 나와주세요. 나도 데려가주세요. 내 손을 잡아주세요. 등등 다양한 의사를 표현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왜 이 발표의 주제가 내 마음을 알아주세요 인지 다들 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간식 집착입니다. 당류가 많이 포함된 것을 먹으면 행동이 과잉되는 이용인의 특성에 맞춰 되도록 당류가 적은 간식을 제공하려 하였습니다. 또 간식을 먹고 싶을 때 이를 쉽게 구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굳이 간식을 찾아다니지 않아도 요청하면 언제든 먹을 수 있다는 것을 깨달을 수 있도록 지원하였습니다. 현재도 간식에 대한 관심은 매우 높으나 간식을 찾아다니거나 구매하지 않고 포장을 뜯거나 간식을 발견함과 동시에 먹으려 하는 모습들은 사라지고 양을 조절하여 먹을 수 있고 다른 사람들과 나눠 먹을 수 있는 단계에 도달하여 있습니다. 마지막은 높은 배변 빈도와 관련한 지원 방법입니다. 화장실을 자주 방문하는 것은 실내 활동이 매우 무료하고 심심하기 때문이라고 판단하였습니다. 그렇기에 다양한 활동을 제안하여 흥미를 느끼는 활동을 찾을 수 있도록 지원하였습니다. 그러자 화장실을 방문하는 횟수와 이용시간 역시 눈에 띄게 감소하였고 꾸준히 치질약을 복용하여 항문 질환 역시 완화된 상태입니다. 물론 행복시와 같은 변화의 속도가 모두에게 나타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행복시가 유독 빠르게 변화할 수 있었던 이유는 먼저 좋고 싫은 것에 대해 확실하게 표현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행복시가 좋아하는 것을 위주로
또 싫어하는 것은 최소화하여 가장 알맞은 지원 방법을 빠르게 찾을 수 있었습니다. 또 새로운 규칙에 대해 빨리 적응하는 것이 그 이유였습니다. 그렇기에 새로운 규칙을 도입하여도 불만은 있으나 크게 거부하지 않고 바로바로 실행하여 따를 수 있었습니다. 다시 한 번 더 행복시와 같은 변화의 속도가 일반적이지 않다는 것을 말씀드리며 모든 이용인들의 변화의 속도는 다 제각각일 수 있다는 점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3월부터 지금까지 열심히 노력한 결과 빛나는 성과가 있었지만 그 이면에 어려운 점도 분명히 존재하였습니다. 첫 번째는 지원자들에게만 국한된 이용인들의 행동 변화입니다. 긍정적인 행동의 변화가 바로 모든 사람들을 향해 일반화될 수 있다면 매우 바람직하겠습니다만 아직까지는 일정한 방식을 고수하고 있는 지원자들에게만 변화된 긍정적인 행동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좀 더 다양한 대상을 통해 일반화할 수 있도록 각 분야 전문가분들께 자문을 구하여 더 나은 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행정 업무와 지원 업무 양의 적절한 조화입니다. 사회복지 업무이다 보니 사실 서류 업무는 빠질 수 없다는 것을 매우 잘 알지만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 이용인을 지원하고 남은 1시간 동안 서류 업무를 해내기에는 많이 벅찬 것이 사실입니다. 그렇기에 행정 업무와 지원 업무 양이 적절하게 조화될 수 있도록 회의를 통해 업무량을 조절할 수 있다면 참으로 바람직하겠습니다. 마지막은 지원 인력의 소진입니다. 1:1 지원이 근간이다 보니 이용인이 쉬지 않으면 지원자도 쉴 수 없는 근무 환경에 놓여 있습니다. 주중과 토요일을 격주로 근무하고 이러한 시간이 길어지다 보니 지원 인력들은 서서히 지쳐가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보다 적극적인 해결 방안 도입이 필요합니다. 다음은 타 기관과 차별되는 우리 융합돌봄센터만의 특성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1:1 지원. 체중증 발달장애인을 지원하기 어려운 가장 큰 이유가 무엇일까요? 대부분 다른 곳에서는 1:1 지원이 아닌 1대 다수의 지원 환경에 놓여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1대 다수의 상황에서 행동을 예측할 수 없고 그 강도와 빈도가 일반적이지 않은 체중증 발달장애인을 지원하는 것은 무리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에 우리 기관에서는 1:1 혹은 이용인 1, 지원자 다수의 지원을 지향하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다른 기관에 비해 이용인 스스로의 자율성을 존중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용인이 원하는 시간, 원하는 장소, 원하는 활동을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기에 제한되어 있는 환경에서 벗어나 능동적으로 자기 결정을 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둘째, 개인에 알맞은 환경 조성하기. 개개인의 특성에 알맞은 환경을 구성하는 것은 발달장애인을 지원함에 있어 가장 기본적인 방법입니다. 하지만 사회복지 현장에서는 발달장애인 한 명 한 명에 맞춘 환경을 구성하는 것은 매우 어렵습니다. 또한 개개인에 맞는 프로그램 개발과 프로그램 진행 시 그 환경에 알맞게 조성하는 것엔 크나큰 힘이 듭니다. 하지만 저희 융합돌봄센터는 최대한 이용인 한 사람 한 사람에 맞는 환경을 조성하고 프로그램을 구성하려 노력 중입니다. 예를 들어 행복시의 경우에는 점심 식사를 할 때 식판에 식사를 주면 식사를 하지 않습니다. 그렇기에 개인 식기류를 사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였습니다. 또 그를 이해하기 어렵기 때문에 오후 활동에 대한 설명이나 개인 물품은 이용인의 사진을 부착하여 자신의 것임을 알아볼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자신들에게 알맞은 환경 속에서 능동적으로 생활하며 이용인분들의 자신감은 향상되고 그 자신감은 더 나아가 지역사회 안에서 비장애인들과 어울려 지낼 수 있는 발판이 되어주고 있습니다. 셋째, 24시간 일관성 유지하기. 이곳에 오기 전 이용인분들의 생활은 어떠하였을까요? 가정과 주간보호센터 혹은 병원을 오고 가며 다양한 장소에서 다양한 사람들을 만났을 것입니다. 하지만 다양한 환경 속에서 이용인의 특성을 이해하고 일관성 있는 지원을 하는 지원자는 없었을 것입니다. 그렇기에 이용인의 행동은 점점 더 과잉되고 손을 댈 수 없는 상황까지 올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지금은 다릅니다. 낮 전담 인력과 저녁 주거 코치들은
현재 지원 방법의 일관성을 유지하기 위해 크게 노력하고 있습니다. 주간의 외부 활동 중에도 저녁 동안의 주택 생활 중에도 같은 지원 방법을 고수하고 있기 때문에 이용인들도 어떤 규칙을 지켜야 하고 어떤 것은 하면 안 되는지 스스로 체감하고 빠르게 적응하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가정 혹은 다른 기관에서는 바꿀 수 없었던 도전적 행동이 이곳에서는 서서히 변화해 가고 있는 것입니다. 장기간 동안 24시간의 일관성을 유지하는 것, 학습과 변화의 속도가 더딘 이용인들이 서서히 바뀌어 갈 수 있었던 가장 큰 이유입니다. 그럼 이제 마지막입니다. 저희가 이용인분들과 함께 외부 활동을 하면 가장 많이 듣는 말이 있습니다. 화면과 같이 힘든 일 하시네요입니다. 저는 아직도 이 말을 들으면 무언가 불편합니다. 물론 저희가 하는 일이 힘들지 않은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지금 여기에 계신 분들도 직장에서 힘든 것은 모두 똑같습니다. 또한 저 말의 의미를 살펴보자면 장애인인 이용이 비장애인인 지원자를 힘들게 한다 라는 뜻이 반영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쩌면 사회에서의 장애인에 대한 인식이 그대로 반영되어 있다고 볼 수 있겠죠. 또한 이 말을 듣는 대상이 이용인이 아닌 지원자인 것도 내심 걸립니다. 우리는 같은 사람인데 왜 이용인분들께는 이러한 말조차 걸지 않는 걸까요? 여전히 아직도 속상합니다. 그래서 저는 융합돌봄센터를 통해 체중증 발달장애인이 지역사회에서 긍정적으로 소통하는 모습을 많은 사람들에게 보여주고 선입견을 깨고 싶습니다. 그렇기에 앞으로는 우리가 다 함께 외부 활동을 나갔을 때 다양한 사람들로부터 이와 같은 말을 듣고 싶습니다. 다 같이 놀러 왔어요. 지원자가 아닌 이용인을 향해 다 같이 놀러 왔어요. 라고 모든 사람들이 다정하게 말을 거는 사회가 온다면 얼마나 행복할까요? 그런 사회를 만들 수 있도록 저희 융합돌봄센터는 앞으로도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